저는 23년만큼은 네. 마지막으로 저축이다. 투자 성향이 좀 지키는 투자 예. 뭐 이런 중심이시면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저축하셔도 후회가 없다. 잃지 않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 추천을 하나 드린다면 ETF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늘 경제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올해 경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건지 오늘 답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일 바쁘신 우리 실장님. 네. 그러게요. 경기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들어보면 준비 단단히 해야 된다.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많고요. 세계 경제가 위축 국면인데 네. 최근에 또 보면 IMF는 세계 경제 전망률을 전망을 또 조금 올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세계 경제는 올렸는데 네. 한국 경제는 내렸다가 골자인 것 같아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거든요. 예. 2.7%에서 2.9%로. 이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올리게 된 배경을 좀 몇 개로 요약한다면 중국의 리오프닝.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빠른 회복세가. 중국 경제를 실제 조정을 했는데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어요. 중국 경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이 생각보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안 받는다. 생각보다. 유럽이 요즘 경기가 괜찮다면서요? 예, 유럽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큰 고물가를 받은 나라가 사실 미국보다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은 정점이 9.1이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10%대를 찍었고 그 유로피언 국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점이 6.3이었으니까 더 강한 고물가를 만났고 그러니까 그 나라치고는 강한 고금리를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물가 고금리 역습을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전개된다. 이런 것들이 지난 10월과 이번 1월의 전망치를 수정한 배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죠. 우리 이제 수출이 부담돼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요약해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수출이에요. 네. 근데 이제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를 상향 조정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세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다. 네. 이 얘기는 여전히 L자형으로 침체 국면에 놓이고 있구나라고 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특히 수출 구조가 이 경기에 민감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아시겠지만 1위가 반도체고 그렇죠. 20% 차지하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합하면 한 11%가 넘고 그밖에 뭐 가전이나 휴대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을 보면 다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어둡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성이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요거 말고 좀 중요하게 지목해야 될 것이 아마도 미분양 주택 건수 요거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거 맞아요. 근데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폭증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이어서 일관된 정책 하나가 공급 확대. 이것만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톤 터치하듯이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야기되고 그게 또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의 걸림돌로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한국 경제만 유독 2.0%로 전망했다가 이번에 1.7%로 낮춰잡은 거죠. 한국은행이 금통위하면서 1.7에서 1.6으로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잠재 성장률이 한 2.8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그동안 좀 떨어져서요. 지금 현재 한 2.5에서 2.4 요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합니다. 이게 근데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5년 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추계로는 2.4에서 2.5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그죠? 못 쫓아갈 뿐만 아니라요. 제가 좀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몇몇 기관들의 전망치가 최하 1.6
뭐 최고 1.9예요. 네. 그럼 이 1%대 전망치가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1980년 5.1 쇼크 충격 마이너스 1.6% 네. 역성장. 또 IMF 외환 위기 예. 마이너스 5.1% 역성장.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성장 안 했어요. 근데 세계 경제가 충격이었고 우리도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정의를 하죠. 0.8% 성장. 연간 기준으로 예, 말씀하신 연간 거죠. 기준. 예, 예.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역성장.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우린 경험했는데 네 4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나빠요.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L자형으로 21년, 22년, 23년 점점점 이렇게 꺼져가는 L자형 침체에 놓여 있다라고 보니까 네. 뭐 사태가 간단하진 않다. 좀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숫자를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 이런 말씀을 하도 듣는데 네. 여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말씀하시잖아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분석하고 하는 숫자들이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크게는 이제 말씀하신 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올랐지만 뭐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래 수준에서 조금 올라온 거라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경기 침체를 우리가 뭐 금리 역전이나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경착륙 아니다. 연착륙 여기다가 연착륙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랜딩이다. 노랜딩이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좀 노랜딩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준에서도 중앙은행들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노랜딩이다 그러면 물가 못 잡는다는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수준 그 정도의 경기 침체는 와야만 물가가 잡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 성장할 거야. 이랬다가 아니면 1.0% 성장할 거야. 이렇게 종전엔 전망했다가 최근에는 전망치를 1.4%로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걸 가지고 노랜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21년, 22년, 23년 성장률이 L자로 꺾이는 건 똑같습니다. 꺾여들 2.0에서 1.4로 꺾여 들어가니까 L자형 침체 국면 맞는데 생각보다는 마일드한 침체구나. 이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그 정도만 가도 사실은 선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얼마 작년이었죠. 뭐 영국의 약간 금융 위기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소위 시스템 위기냐 아니냐를 사실은 걱정했던 거잖아요.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면 세계 경제가 이제 감내할 수 있다. 근데 적어도 시스템 위기로는 안 가는 거고요. 근데 노랜딩 얘기하는 거는 오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언론에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노랜딩 오면 오히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노랜딩이 온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된다는 표시거든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딩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강한 랜딩이 아닌 그냥 연착륙 정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수순에 돌입하는 모습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몇몇 그 국면들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몇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흐름들을 봤고요.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어떤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주식시장도 경기 침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연착륙은 아니더라도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연착륙 이러면서 상반기는 어쨌든 다들 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뭐 상저하고를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뭐 1월이 워낙 강하게 지금 나오면서요. 주식은 그러면 경기에 비해서 좀 과하게 가는 건지 혹은 뭐 돈들은 여전히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 그런 흐름 좀 얘기해 주시죠.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신 질문은 어쨌든 주식시장 입각해서 그렇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너무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따로 좀 완전히 하시죠.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예, 최근에 예, 맞아요. 작년부터. 근데 경기 침체 온다고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영상을 듣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주식 오르는데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경제 위기 온다고요? 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네.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온다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구나. 또 외환 위기 온대요. 그 다른 얘기거든요. 경제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니까 당연히 위기의 성격은 아니고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이게 주식 침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경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주식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니까 네. 너무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아마 그때도 방송에서 만나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 23년 2분기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점에 해당하는 그 구간은 2분기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먼저 선반영돼서 저점을 형성한 거죠. 네. 그게 22년 10월인 거죠. 소위 22년 10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그래 인상해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뭐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네. 생각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네. 이런 부분은 오차가 있는 거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에 추가적인 조정이 될 뿐이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2년 10월보다는 내려가진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전에 이 저점을 형성하겠지만 경기 침체의 주된 사인은 뭐냐면 실적이 어둡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어두워서 주가 또 조정된 적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애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아니면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게 다 경기 침체의 징후들 아니에요. 예.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우리가 만난 삼성전자 실적은 23년 1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22년 4분기 실적이에요. 22년 4분기 실적을 23년 1월 달에 받아들면서 또 조정이 있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가 예상치를 좀 밑돌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은 하지만 매우 뚜렷한 대세 상승장은 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예. 이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 안에 맴도는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라고 전망하고요. 네. 다만 저점은 통과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를 하지 마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22년 전망할 때 2021년에 네.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22년 한 해는 증권사들이 저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은행사는 저 되게 좋아하고 네. 은행사들은 저축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의 뭐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흐름은 그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실장님 책도 내시고 방송도 나오시고 보면 톤 자체가 경기 침체를 좀 조심해라.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타이틀을 또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잖아.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어떤 위기급이 아니라 그죠? 네.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 네. 정도 톤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네. 그러면 주식은 작년에 이제 저점을 지난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이동평균선은 평균이지만 네. 주가는 그거를 오버슈팅, 언더슈팅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네네. 주가는 직선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요. 곡선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건데요. 예. 부동산은 따로 좀 말씀한다고 했고 그러면 주식은 뭐 환경 자체가 강한 그죠?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도망갈 구간은 올해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자산들로는 그러면 좀 뭐 채권이나 네. 채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뭐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주식이 아니라면 부동산 빼고 네. 뭐 어디가 좀 민망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도 뭐 추천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그래도 말씀드려야 된다면 네. 저는 23년만큼은 네.
마지막으로 저축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 좀 지키는 투자 예. 뭐 이런 중심이시면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저축하셔도 후회가 없다 하는 게 23년일 겁니다. 왜냐하면 23년 이후로는 아마도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가장 높은 저축금리가 될 거라고 맞아요. 예. 예,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을 나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축금리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뭐 추가적인 손해를 안 보는 것 네. 그게 좋은 투자 성향이지 않을까 의견은 드리고요. 여러분의 이제 성향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주식 얼마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넣었는데 하루 종일 그 주식 차트밖에 고민이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안전추구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향이 좀 안전추구형에 가깝다면 23년 한 해만큼은 저축 괜찮고요. 근데 좀 공격적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발 뻗고 자야 됩니다. 투자가 그죠. 그럼요. 주식이든 네. 뭐 가상화폐든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건강을 해치고요. 자기 네. 삶을 해치잖아요. 네.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의 가치가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멋있는 말인데.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그 500만 원 투자해놓고 예를 들어서 네.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때문에 고민한다? 네. 그건 망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23년의 장세만큼이나 나의 어떤 투자 성향을 좀 구분해 보는 거. 한번 진단해 보는 거. 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거. 네. 저는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안전추구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관점에서 좀 투자 추천을 하나 드린다면 ETF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예. 드린다면 이게 세계 경제 국면이 굉장히 재밌게도 이 세계 경제는 L자형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권역을 구분해 보면 선진국이 더 크게 꺾여요. 밑에서. 그래서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 그런데 신흥개도국들 성장률은요. 이 권역이 오히려 22년보다 23년이 높아요. 예. 이게 바로 노랜딩입니다. 선진국들은 노랜딩이 없습니다. 랜딩하는 겁니다. 근데 노랜딩하는 국가 권역이 있어요. 신흥 개도국들이고요. 신흥 개도국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리바운드가 있는 나라들. 그게 아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태 지역의 어떤 경제에 추종하는 ETF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세계 경제부터 해서 이제 경제 전망을 얘기를 했고 네. 사실은 그 뭐에 투자하라 이런 걸 기대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서 올해를 살아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김광석 실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